네,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요즘 핫한 분이십니다.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신 홍성국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으로 불러야 되겠는데요. 요즘 네. 너무 이 책으로서 아주 화제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전에 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대표셨고 지금 해안리서치라는 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이 수축사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새로운 각도의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바쁘신 분인데 아주 졸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대표님 궁금한 게 그 대우증권이라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사단까지 하고 그 대우증권이 대우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산업은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정상화됐고 그렇죠. 회사 가치가 가장 좋았을 때 제가 또 미래에셋 그룹에 잘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온 소임은 다 한 거다. 일단 그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일종의 계속 다니는 기득권이잖아요.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내 인생을 한번 재설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겁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흐르셨는데 네.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50대, 60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면과 네, 관련해서 네, 직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저 정말 궁금한 이 수축사회. 대표님, 이 책을 수축사회로 지으셨는데 수축사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네.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러한 세상을 저는 팽창사회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게 제로섬 사회입니다. 뭐냐면 나의 이익은 남의 손해가 되고 또 남의 이익은 나의 손해가 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익과 손해가 정확히 영합 게임이라 하죠. 합하면 0이 되는 거.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파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축사회라는 용어가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플러스 썸, 포지티브 썸 게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제로섬에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 제로섬을 지나고 나게 되면 파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의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피자를 배달하다 먹으면 이렇게 8쪽을 내서 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배달 오는 파이가. 네. 그러니까 나의 욕망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먹는다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지난 10년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은 커지는데 네. 배달해 오는 피자가 커지지 않았다 얘기죠. 않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내 욕망이 커졌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니까 딴 사람 걸 넘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로섬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먹으려면 다른 분이 못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파이가 줄어드니까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 더 줄어들고 딴 사람도 죽으니까 완전히 딜리트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세상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딱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도 딱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냥 성장, 이제까지 정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저성장, 네. 이제 줄어드는 사회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네. 그런데 이 수축사회의 특징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특히 저희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와 관련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속담이나 상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로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달라진 게 뭐냐면 2018년에 한국의 경상 GDP가 1782조 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1782조 원을 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환경에 얼마를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스크가? 공기 정화기가?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기업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거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그렇죠. 또 아마 댁에서도 정수기 렌탈을 그렇죠. 쓰시지 않나요? 예, 예. 생수를 마시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비용이 과거에는 안 썼는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쓰지 않던 돈을 성장률도 낮은데 더 많이 쓰게 됐다라는 게 새로운 투자처가 사용처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똑같은 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올리베익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한 20여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점점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2019년 초인가요? 통신공동소 화재가 나갖고서 큰 문제가 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통신공동구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렇게 피해가 있는지 우리 서로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났다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지하에 아마 시내에 있는 도로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 통신구에다가 다 센서를 달겠다는 거죠. 네. 센서 비용이 얼마예요?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속초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도 배전반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 불똥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전반에다가 일정 온도가 올라오면 자동 소화 장치가 가동하게 된다. 위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차를 놓고 보시면 차에 고급차일수록 전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차값의 전체 한 40%가 넘어요. 그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가 더 빨리 달리고 많은 사람이 차를 가지니까 교통사고도 심해지는 거죠. 에어백, ABS 브레이크,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차값에 벌써 안전에 20-30%를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쓸 거 아닙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쓰던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됐다는 게 21세기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서 인구 감소 시대가 옵니다. 그러게요. 이제 한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뭐 20만 명씩 준다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계가 생산해도 돼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준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돈을 못 벌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소비자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진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너무 많이 뺐습니다. 뺏어도 물론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예. 1차 산업혁명 때도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은 1750년에서 한 1820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중 50년 동안 일자리가 줄었어요. 50년 동안. 거기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그 50년 동안 실질 임금이 10%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은 산업혁명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네요. 후대는 그게 그렇죠. 발전의 계기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세거든요. 그럼 우리도 역시 엄청 고생을 하겠네요. 후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태반이 그런 현상이죠. 우리는 택시 모빌리티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조선회사의 문제, 뭐 자동차에서 전부 다 이게 4차 산업혁명 발전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안 쓰던 돈을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쓰고
돈을 쓸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OECD 선진국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네. 공급은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공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니까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이죠. 그렇죠. 공급과잉 아닌 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마 녹화하는 이 스튜디오도 공급과잉일 겁니다. 비슷한 그렇죠. 스튜디오가 많을 거예요. 예. 요즘 뭐 얼마 안 주시고 빌리셨죠 여기?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전문점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한국 사람이 커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브랜드가 있는 몇몇 개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데들은 최근에 보게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더라고요. 네. 대학가 가니까 1,000원짜리들이 테이크아웃 주는 게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여기서 또 제로섬적인 어떤 경쟁이 나오고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역으로 그렇죠. 되돌리면 공급과잉이 아닌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가장 부채가 많아요, 지금. 아마 우리는 한국은 가계부채가 이제 역사상 가장 많지만 딴 나라는 정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근데 세계 전체로 따져보면 지구가 생긴 이래 물론 시대가 지나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건 맞겠지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부채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조합을 해보면 가장 기초 동력은 환경하고 위험에 대한 안 쓰는 돈을 쓰고 인구 줄고 그 다음에 기계가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이런 것들 어떤 기본 속에서 네. 공급과잉과 이 부채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세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수축할 수밖에 없는 기본 전제 조건을 갖춘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발전하게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는 다 양극화에서 발전하니까. 그렇죠. 뭐 서로 불만들이 많죠. 네, 그렇죠. 양극화 나고 이걸 아는 개인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사회와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로 수축사를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이 책에 보니까 그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세상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수축 사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우리가 리만 사태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서프라임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쓴 책 이름이 글로벌 위기 이후였어요. 수축 사회를 예고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금융위기도 아니고 리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였어요. 그때 리만이 부도났을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엄청난 부채. 예? 부채입니다. 네, 부채. 본질은 부채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공장을 거의 다 져서 공급과잉을 또 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다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으니까 수축사의 원인들이 대부분 2008년 9월 16일입니다. 리만이 부도난 날부터 이미 진행돼 오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각국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통해서 이 하방 압력을 막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표님 책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수축 사회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뜨는 트렌드가 있으면 반대로 지는 트렌드가 있다. 그런 거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구분할 때 산업이 팽창사회형 산업이냐, 제로섬적인 산업이냐, 수축사회형이냐 하는데 많은 산업들은 이미 다 이 제로섬 내지는 수축이에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52시간에서 찾고 있는데 그건 아주 미세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이유도 안 돼요. 본질은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다 수축산업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제의 담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한국의 산업 중에서 팽창사회형 산업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게 팽창사회형이냐 제로섬형이냐 아니면 수축사회형이냐 이 구분을 명확히 보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든가 기업 경영을 하실 때도 우리 회사 산업이 이게 팽창형이냐 제로섬형이냐 수축사회형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여기에 맞게 경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이 수축사회인데 여기다 계속 투자해봤자 정말 이거는 그 금관독에 밑바지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는 이미 소비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뭔가 더 시설 설비를 확장한다든가 더 많은 고객이 생길 거를 대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조선업이 대단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조선업에서 왜 최근에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LNG선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기술력 때문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본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선업이 좀 낮으니까 또 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도 뭐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네. 본질은 뭐냐? 왜 낮았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조선회사가 조선 제조 설비를 줄인 거예요. 설비를 줄인 상태에서 LNG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동률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산업이 팽창 사회형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볼 때 정확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짜잘한 미세하게 좋아지니까 경기 회복이다. 회복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기술력의 승리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영역에 있냐? 그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또 아이들 그 대학 이제 하반기 되면 갈 때 학과를 정할 때 이 학과가 20년 후에도 성장할 학과냐? 그 해당 산업이 아니고 20년 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축 사회라는 걸 전제로 뭔가 모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뭐 직장인이 됐든 다 투자자가 됐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축사회형 안경을 쓰고 세상의 틀을 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 살다가 파이가 크기가 정지하던가 줄어드는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보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예단해서도 아니 되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수축사회형 산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경쟁자들을 다 침몰시켜서 본인이 독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밖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네이버라든가. 그렇죠. 경쟁자들이 없어지게 돼서 스스로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살만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 하나하나의 결정이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되게 중요한 결정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년 후에 세계와 한국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경영할까는 보여요. 근데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다음 그렇죠. 달에 뭐 할까, 이 정도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은 바깥에서 계절이 바뀐지도 모르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시 그렇죠. 호황이 오고 이 또한 지나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기본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낙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이미 세상은 그 전과 세상과는 완전히 틀리다. 제가 15년 전부터 이걸 시리즈로 이런 수축사회를 주제로 쓰고 있는데요. 그냥 제 예상대로 계속 시종일관 저는 안 좋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를 쓰고 네. 있죠. 네. 수축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되네요.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축사회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세계 이 금융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 이면에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이해하게 됐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요즘 보면은 뭐 미중 전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뭐 2019년 하반기에 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동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것이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제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관론자에 해당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있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우리가 없다. 심리적으로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항상 뭔가 예측가들이 예측을 많이 해댑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그런 예측하는 전망을 했는데 많이 틀린 이유는 그것이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대응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뭐 온다는 얘기,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제가 요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아직 쓸만한 여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나왔을 때 금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제로였죠. 네. 미국도 제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미국채 10년물이 최근에 2.1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 2%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었죠. 한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건강했어요. 10년 전, 지금보다는. 네. 그런데 우리도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또 양적 완화 같은 것도 돈을 이렇게 푸는 건데 전 세계 지금 20조 달러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달러 풀려 있는데 미국이 줄이고 있거든요. 미국 다시 좀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일본은 계속 늘려오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 부채를 일본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저도 금융기관 사장을 했지만은 금융기관에서 요거를 다 알고 준비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네. 은행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이제 은행들, 임원들 강의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 위기를 이거는 상시 위기니까 준비하라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셔. 그래서 지금 대선 충당금 얼마 쌌어요? 그러면 규정이 100이면 네. 100 이상씩 다 싸놓고 더 이상 쌀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이요? 네, 그럼요. 전 세계 다 그렇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조그만 금융기관들 있죠. 그 몇몇 개들 안 좋은 건 물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은 돌아야 돈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얘기하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20조 달러가 돈이 풀려 있고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아요. 전 세계 평균 금리를 따지면.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중세 시대부터 따져도 제일 낮은.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건 서비스 요금만 올라가지 숫자로 된 물가, 공산품 물가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점점 가격파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네. 2019년 5월에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도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러게 원래 그 돈이 그 정도로 풀리면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이게 수축사의 새로운 어떤 형태인데요. 그게 뭐냐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질 않아요. 돌질 않으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는 거죠?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너 돈 쓰세요 주니까 나 쓸데없거든. 그래서 중앙은행에 다시 예금을 해요. 이런 거 지준불이라고 하죠. 미국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면은 직접적인 문제는 또 부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채의 문제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충분히 풀 준비도 돼 있고 또 이 부채의 문제가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오르던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든가 둘 중 하나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장사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망하면 한쪽은 잘 돼요. 그럼 국민 경제 정체적으로 덮어놓으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려도 안 올라가고 저절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보다 벤치마크 금리보다 실세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라는 얘기죠. 돈을 풀건 말건 의미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야지 부채 문제가 커지는데 금리 올라가는 것을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
거죠.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인데 가계부채는 다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2019년 뭐 이게 뭐 10년 주기설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하는데요. 국가별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중에서 수축사에 빨리 간 나라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건 제게 놓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 터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걱정은 되나, 딴 나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온다고 해요. 앞으로 길게 보면 2025년 정도 이때쯤 되게 되면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시약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이게 다 일본 사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5년 전에 세계가 일본 된다라는 책을 썼었어요. 아, 네. 일본 온 줄 아는데요. 일본은 그 전에 폭락하기 전에 이 85년부터 89년까지 5년간 사상 초유의 버블을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주가가 그때 38,800이에요. 89년도에. 지금 21,000이에요. 엄청났었네요. 그런데 30년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38,800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주가랑 부동산 가격이 1년간 오른 금액이 일본 GDP보다 4년간 많았어요. 그럼 일에서 버는 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버는 돈이 4년 연속 많아서 거의 한 5년으로 보셔도 돼요. 5년간 많아졌으니 그 버블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시장 평균 퍼를 얘기하죠. 네네. 그때 89년도에 일본의 퍼가 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됐죠? 70에서 80 됐죠. 근데 지금 한국의 퍼가 9배가 안 되잖아요. 9배 정도. 그 전에 버블이 어땠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 주기도 이제 10년 주기가 주글러 주기라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부침을 뭐 한다라고. 네네. 그거는 팽창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수축 사회 되면은 그런 건 아니고 정부도 공세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니나 한 2025년 뭐 부분에 가면은 저는 뭐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물론 이걸 막기 위한 치열한 정부 정책들과 뭔가 있겠죠. 엄청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어떤 그 처방책이 아니라 지금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영장하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5년 안에 올 것이다. 터지는 시점 이 얘기신 거죠? 그런 거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은 잘 이해해야 될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류가 돈을 쓰지 않던 돈을 환경이나 여기에 쓰게 되고 인류 역사상 사람의 숫자가 줄은 적이 있나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선진국 모두가. 일본은 1년에 40만 명씩 줄어요. 예? 그리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과거에도 뺐었지만 지금같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뺐지는 않았어요. 공급광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부채 많았던 적이 있나요? 그럼 당연히 이건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게 경영자고 투자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이걸 인정 안 하고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그 어떤 팽창 전략 혹은 성장 시대의 어떤 추억을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뭐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돼 아니면 뭐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예전처럼 호황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럼요. 미국에서 2018년에 PwC라는 그 회계법인 그 컨설팅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 미국 CEO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네네. 2019년에 당신이 경영하는데 뭐가 제일 그 장애 요인입니까? 네. 너무도 놀랍게 1번이 규제, 2번 미중 무역 전쟁, 뭐 3번 뭐 국가의 간섭, 뭐 하여간 뭐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거 있죠? 네네.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뭐 환율 변동성 확대, 과학기술의 어떤 기술, R&D 기술 개발의 어려움. 그거 맨날 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뭘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제가 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상을 잘못 보는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면 자신의 그래서 부제에 보면은 성장 신화를 벌여야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 신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한국은 6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한 국가예요. 그렇죠. 60년간, 네. 58년째니까 60년간 고성장했는데 그때 한국이 성장할 때의 그 한국은 팽창사였어요. 파이가 커지는 플러스 썸 게임의 이론이었어요. 거기서 한국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로섬이나 아까 산업 뭐 이렇게 이제 수축사회형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썸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방식 갖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제 문제 처방에 대한 갈등도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 오르니까 글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60년간 세계 기록을 세울 정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호를 써서 이게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 그거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 합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거 하자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공부를 안 했고 옛날 거 하자는 분도 공부 안 했어요.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해놓고서 자꾸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신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으로 경제 정책을 쓰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훈수를 둔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뭔가 변화나 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 시장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네, 거죠. 그냥 상수로 인정을 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오차가 없고 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거는요, 딴 나라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축사가 영업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들도 공부 안 하고 뭐 흔한 말로 어리버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 뭐 한국 언론 보면 한국만 못하는 것 같은데 딴 나라 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이 기반에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생각들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걸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뭔가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면은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빨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각국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우스운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실을 모르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유럽 같은 데 뭐 아직 제대로 아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독일조차도 그래요, 요새는.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완전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도 그럼요.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게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따라서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매출입니다. 매출액이라는 과거에는 우리 이익으로 해서 어닝 쇼크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출이 느냐 안 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는다는 얘기는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든가 관심을 항상 기울여야 되는 게 투자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분 있잖아요. 좋은 주식 사서 아들한테 물려주라. 네, 장기 투자. 네, 네. 저는 장기 투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이 책에서 제가 투자 얘기를 안 썼어요. 일부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세상의 판이 바뀌기 때문에 팽창사회에서 성장하던 좋은 회사는 계속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팽창사회에다가 수축사회로 전환이 되다 보면 좋은 회사가 별로 안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한테 만약에 주식을 사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사서 남겨줬는데 절반 이상 실패할 거다. 왜냐하면 그 지금 좋다라는 게 팽창 사회를 기반으로 한 회사인 경우는 좋은데 수축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좋은 회사인가를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봤냐 이게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팽창 사회형 가치주나 성장주를 자식한테 물려줬을 경우에 잘못하면 제사도 안 지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회 자체가 바뀌니까 예, 그리고 일단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의 그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평가 기준이.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책에서 보면서 이런 아주 그 어리숙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우리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쿠팡 있지 않습니까? 매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적자폭은 뭐 또 역시 엄청 늘어나면서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쿠팡, 이 투자처로 괜찮은 곳입니까? 예,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뭐 안 돼. 뭐 여기 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마케팅의 혁신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근데 이게 진입장벽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종업원들이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택배, 특히 이 배달 쪽 하시는 분들. 네, 택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택배를 중심으로 봅니다. 온라인 쇼핑은 해봤자 이익도 얼마 안 나요. 물류라고 보시는 거죠. 물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는 재벌 경제입니다. 재벌 경제는 자신들의 물류는 자신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굉장히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택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미국에서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쇼핑의 50%를 넘고 지금부터 발표를 안 해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 느낌상 뭐 한 60%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스스로 독점적인 형태로 가고는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조차도 예를 들어서 각 재벌 그룹 다 합니다. 그렇죠. 다 하다 보니까 딴 회사 걸 안 써요. 경쟁자니까. 1등이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고만고만해요. 그럼 쿠팡이 그걸 넘고서 30, 40, 50여 마켓쉐어를 가져가면 물류도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만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경제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통회사들이 일반 오프라인 유통,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대단히 큰 저기가 있고 재벌가들이 또 GS에서도 저기 마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강력한 비슷한 경쟁자들이 많은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워낙 니즈가 다양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같이 한 회사가 마켓쉐어가 예를 들어 50, 60% 됐었으면은 네이버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한국의 투자가들이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단순 서비스에는 만족을 못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와 단절하라,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라. 이걸 인정하고 새롭게 생각해라 수축사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수축사회로 변환이 됐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투자에 거의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자 기간을 말씀드렸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산업들이 수축사회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하는 기간을 뭐 10년이나 20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2008년부터 제가 선언했거든요. 그 당시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이제 짧게 투자하세요. 그 얘기는 매일매일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한 번 사놓으면 잊어버리고 이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길어야 1년 반, 1년 정도 한 종목 해서 그래서 이 투자 기간을 과거보다는 줄여야 된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요즘 매일 보고 있지 않나요? 저 대기업은 안전하다고 봤는데 한순간에 가는 거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계열을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과거보다 짧아야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모든 펀드를 보면 이러죠. 위험자산 90%, 10% 현금. 이게 이제 많은 펀드들의 어떤 기본인데 기본을 저는 한 위험자산을 60, 70으로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만큼 과거보다 고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시장 전체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은 항상 적절하게 가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낮춰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현금이 많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가 있다는 게, 부채가 가장 많은 사람은 뭘 걱정합니까? 이자율이죠. 네. 이자율이죠. 금리. 네. 금리에 민감해야 된다는데요. 여기서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공통된 현상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이 하강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2018년 10월에 미국채 10년물이 3.2 가던 게 지금 2.1이 됐다는 얘기는, 잘 보시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미국만 좋다 하다가 미국도 별로네 하면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나? 지금 금리로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 다 노출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동산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삼성전자 있는데 뭐 기흥 공장을 어디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 국가 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세계 전체의 흐름에서 좀 다른 방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똑같으나, 근데 금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환율만 딱 조정해 놓으면 전 세계가 딱 이렇게 꽉 물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내려가면 한국도 내리고.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어떤 이유로 뭐 만약 중국이 기업 부채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게 되면은, 중국이 부도가 많이 나게 되면은 한국도 자동으로 금리 올라요. 금리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금리 올라가는 나쁜 거죠. 부도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 저절로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겠지만, 올라가게 된다 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겠구나. 왜? 한국의 부동산도 부채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 지구 전체가 수축사회형으로 가고 있지만, 이 OECD 선진국이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팽창하는 사회가 어딘가는, 팽창하는 기업이 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없죠. 우리가 뭐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 그렇죠. 경제가 그리고 시가총액도 우리가 전 세계 2.5% 밖에 안 되는데, 뭐 한국에서 고를 수 없다라니.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나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의 외화 자산이 있는데, 이때도 주식이나 채권들을 놓고 보는데, 하여간 본질은 금리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팽창 사회형 기업을 찾아가는 노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유층,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투자하면은 뭐 국내 주식 시장이 됐든 뭐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는데, 특정 부분은 띄어서 글로벌 쪽으로 뭐 미국 증권 시장에 직접 투자가 됐든 펀드 투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현재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위기 속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네요. 위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나빠진 걸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위기라고 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될 그렇게 것이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 우리 수축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수축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통 우리 이머징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 막 지금 성장 속도가 크지 않습니까? 빠르고. 이러한 곳에 그러면 팽창하고 있는 국가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국가별로 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 홍성국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 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인도와 관련해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되게 좋은 시장, 인구가 많으니까 13억 7천. 근데 대표님 책을 보니까 인도 시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한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데 요즘은 이제 ETF가 많기 때문에 네. 한 국가의 인도 센서스 지수 ETF에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인도 하면 이제 인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요즘 공부 안 해갖고 제가 맨날 혼나했는데 네. 이게 단지 인구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장이 크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성장률이 지금 뭐 중국을 추월했다, 뭐 7%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작을 때는 조금만 성장해도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일단은 경제 레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인정하고요. 네. 뭐가는요, 농업이 인구가 전체의 45%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리고 인도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네.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나라 인도예요. 그 국가의 물류나 유통이 비효율적인 국가라는 얘기죠. 아, 개발이 아직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올 봄에 있었잖아요. 파키스탄하고서 포격전을 하고 전쟁 비슷한 그걸 왜 합니까? 그 중간에 뭐 강이 있어서 뭐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디 총리가 지금 선거하는 도중에 국민들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해요. 그런 거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아주 후진국이네요. 아, 후진국이죠. 거기다가 잘 아시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신분제가 네.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가 이머징에 대해서 뜨려고 하면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뭐 족벌로 해서 그 정치 세력들도 여전히 족벌 체제가 유지되면서 옛날에 네루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간디의 자식들이 뭐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화 수준을 상상하는데 인도가 한 12억 되죠. 12억, 13억이 한국 수준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한국 수준은 저는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런 나라를 보면 거기다 인재들이 뭐 많다라고 하는데 절대 인도로 안 들어갑니다. 그 인도도. 인도인들이 인재가 지금 돈이나 좀 붙여주고 있죠. 집으로 이전 소리라도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다가 더군다나 영국의 식민지를 한 300년 했을 거래 아마. 네. 300년인가 200년 했죠.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뭐라 하면 영국이 식민지를 했으니까 좀 뭐 가르쳐 주지 않았냐. 좋은 거를. 가르쳐 준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 깊은 관료주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포스코가 인도에 20몇 년 전에 진출해서 제철소 질 나가다가 결국 20년 동안 그 관료들의 승인을 못 받아서 철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2년 전에요. 굉장히 인도에 잘못된 환상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가다 보면 좋은 회사 있을 겁니다. 네, 간혹 있겠죠. 예. 전체로 봐서 인도는 그런 거니까 신중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새 중국의 대안으로 또 급부상, 사실 좀 됐죠. 이 베트남 시장. 네, 베트남은 보통 뭐 인구 구조도 호리병 구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은 현재로 봐서는 한 10년간은 아주 좋은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회주의, 경제적인 자본주의를 병행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너무 무시들 하고 있는데요.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일수록 그걸 흔히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주의랑 시장경제는 같이 양립이 안 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죠? 네. 민주주의랑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저가 밑단에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돼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60년대, 70년대 한국 거의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는 동시에 다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그때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국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들 아주 현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더 빨리 왔지만 얘네는 이제 계속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겪어오면서 했던 많은 통과 의례가 있어요. 노사 문제, 네, 그렇죠. 민주화 문제, 그리고 그 노사 문제는 무슨 임금 문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감안해서 올라오는 나라들이 과연 앞으로도 잘 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 아세안 국가들 다 보시면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의 세계 경제의 위치가 10년 전, 20년 전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때도 그 옛날 노태우 정부에서도 뭐 남방 정책, 북방 정책 하면서 한국도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 정치는 비효율적이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전인가 저기 대선 끝났는데 대선 투표가 무효화됐다고 총 쏘고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한테. 그게 별거 아닌 거로 느끼면은 이 앞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가가 안정적으로 수축사회가 되니까 모두가 살기 어렵고 흥분돼 있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상태에서 국가가 권력으로 꽉 폭력으로 누르고 있는 이런 국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 투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길게 보시는 건 안 좋다라는 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보여주는 거죠. 터키에서 보여주는 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를 제 책에서는 안 썼어요. 네, 그러게요. 저 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머징이라는 게 떠오른다, 뭐 이런 뜻이네. 이머지가. 근데 30년 전에 브라질을 제가 신입사원일 때도 브라질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떠요. 30년째? 네,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이 사회 문화 지수를 따지면 30년 전에도 브라질은 120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데 작년도 120등이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해외 투자할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시스템이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조금 장기 투자도 해도 되고 투자 금액을 늘리고 해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저 인도네시아 뜰 거니까 나 저기다 10년, 20년 박아둘래?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산업에 따라서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을 한 10여 년 전에 사신 분들은 언젠가는 뭐 원금 상환을 받겠죠. 근데 20년짜리잖아요, 통상. 20년 동안에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한국가를 할 때 총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습관들을 잘 기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는 어떤 그 용어에 파묻혀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 나라들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다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맘 놓고 하기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남아 국가를 가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돈 대서 니네 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패하고 또 국민들은 워낙 그 서구 열강의 대항해 시절부터 식민지 생활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들이 일종에 있어요. 저 이런 얘기가 참 저기 한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 같이 이런 것을 딛고 일어나려는 생각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태국 같은 데 보시면은 태국이 거의 일본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태국이 분명히 이 80년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에 제가 본 7, 80%는 할 만한 나라였어요. 태국이 지금 뭐 아직도 임금이 뭐 거의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주기적인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함부로 투자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외국 자본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좋게 보면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 얘기죠. 그럼 한국만 용감하게 투자하냐 이거예요. 이머징 마켓이니까. 아니 왜 미국 자본이 왜 일본 자본이 캄보디아를 안 가고 왜 라오스 안 가고 하냐 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바보냐 이게 그렇게 이머징으로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대형 그 증권회사들이 리포트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정말 괜찮아. 막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게. 그거 보고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숫자의 증가율만 보는 거죠. 숫자의 증가율만 보시는 게, 보면은 워낙 단계가 낮으니까 증가율이 다 높게 나와요. 그 뒤에 된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돼요. 최근에 이제 공유경제 문제가 나서 우리도 이제 뭐 공유 택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동남아시아는 공유 택시 하는 회사가 아주 성장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걔네는
오토바이랑 자전거 타다가 요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시간이 지나 발전하니까 택시 좀 타볼까 하는데 우리 같은 개인 택시나 이런 택시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 공유경제 하지 뭐. 이거 하지 뭐. 이런 경우는 레벨이 낮아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런 거죠. 중국은 페이가 잘 되고 거디도 그 페이로 받는다더라. 한국은 뭐냐라고 하는데 그런 뭐냐 한국이 미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개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100원짜리도 카드 결제되는 나라인데 카드가 너무 발전해서 페이가 필요 없는 나라인데 뭐 그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면 그 나라에 맞는 거에 맞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글로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EU에 대해서도 미국 사실 얼마 전 좀 오래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곳이 EU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제 공동체가 지금 확 무너졌잖아요. 더군다나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영국이 되게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책을 보니까 그건 영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 바탕을 통한 유럽의 상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많은 나라가 민족도 틀리고 역사가 틀린 나라가 같은 화폐를 쓰고 같은 경제 공동체를 한다는 게 일단 가능할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어렵죠. 물론 EU는 대단한 진보입니다. 제레미 리브킨의 뭐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 700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다 읽으면서 아 좋다.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쓴 책에도 이거는 실패할 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후의 결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자가 안 되는데 지금 자꾸 과거 동유럽까지 계속 들어오잖아요. 유로로 그렇죠. 들어오고 유로화를 쓰는데 문제는 어떤 같은 화폐를 쓰게 되면은 그 나라 경제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화폐를 쓰는데 저 밑에 나라랑 저 좋은 아주 부유한 나라랑 이 레벨이 10배쯤 차이가 난다. 인건비 차이도 4배, 5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화폐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재편이 됩니다. 네. 뭐가 되냐 이거죠. 유로화가 출발할 때 뭐 1유로당 뭐 1.4달러인가 5달러 출발했는데 유로화 약세가 되니까 그 안에서 제일 센 나라로 돈과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일 센 나라가 어디냐 이게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딴 나라들이 다 독일로 사람도 이민도 많이 가고 투자도 일로 가고 독일 만든 제품이 좋고 관세가 없으니까 다 독일 걸 써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엄청 부유해지면서 딴 나라는 경제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동유럽 같은 데는 거기도 경제 단계가 낮은데 걔네가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이 생산하는 게 훨씬 싸고 좋거든요.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산업에 있어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조차도 주요 산업들 중에 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독일한테 계속 돈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화폐를 써도 안 보이게 미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태리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태리 대학생들이 다 유학을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로 가요. 그런 다음에 안 들어온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리스는 의사 같은 어떤 그 고위 뭐랄까 사회 상류 계층들이 다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화폐가 같으니까 그냥 가면 돼.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 팔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재편이 되는데 이게 집중화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버리니까 이건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각국 정부는 이걸 잡기 위해서 뭘 하냐?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국가들이. 예, 그 어려운 거예요. 포퓰리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태리, 그리스 아닙니까? 이태리 같은 데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뭐 가만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의 어떤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이태리도 그렇고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뭐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오죽하면 국가를 다시 분리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이 있고 북유럽은 이제 안정적이었는데 사회 이제 뭐 유로화 안 쓰니까 뭐 하더라도 걔네들 입장에서도 사회 시스템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걸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우리가 얘들한테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로화가 나중에 더 계속 약세로 가게 되면은
영국은 금융으로 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당장은 힘들죠. 왜냐면은 유로에 이제 영국이 있으니까 영국을 거점 삼아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유럽의 헤드쿼터 역할을 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가만히 있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영국의 파운드화, 영국은 이제 화폐 통합을 안 했으니까 파운드화가 유로화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걸 해야지만 완전한 유로화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영국에 있는 많은 기술과 자본이 독일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참에 끊어버리자. 그리고 영국의 위기가 오면 환율을 절하시켜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IMF 때 9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수출 늘어나서 IMF에서 탈출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환율 조정에는 큰 무기를 얻게 됐는데 지금도 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어정쩡한 관계로 가다 보면 영국도 안 좋고 유로도 안 좋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손절 처리한 거네요, 영국이.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국이 판단했을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EU 쪽에 유럽에 어떤 투자할 때에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영국은 어찌됐건 EU에 더 이상 이렇게 엮이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영국이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짜서 새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대표님께 글로벌 여러 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 그 관념들이 좀 많이 흔들리네요. 바뀌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 이머징 마켓과 EU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화제죠.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전 모릅니다. 그럴까요?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한 10년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앞니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어떤 전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본질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뭘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다 틀린 논리예요.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고 세계의 화폐를 미국 달러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소프트 파워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남다른 겁니다. 특이한 국가고 우리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걸 인정하고 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근데 중국의 오직 목표는 뭐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요게 1번이에요.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해서 전 인민이 부강하게 살겠다. 요게 2번이에요. 요걸 까먹지 마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일당 독재 유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성장률이 지금 중국이 계속 떨어져요. 그 이유는 규모의 효과도 있죠. 체감하죠. 사이즈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국민소득 3만 불 넘으면 대부분의 국가가 2% 성장해요. 우리나라 지금 올해 2.2니 2.4니 얘기해서 큰일 났다 가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원래 3만 불 되면 원래 딴 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특별한 성장 신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이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더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의 패권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 쉐어하자, 나눠 갖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게 1대1로라는 거로 나타나는 거고요. 무슨 굴기, 이런 용어가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오바마 2기 때 시작된 거예요. 이게 트럼프 때 시작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의 처음 용어는 뭐냐면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새롭게 이제 통독이 89년에 됐고 소련이 92년도에 망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30년을 내둔 거예요. 여기 그렇고 미국은 미국 내부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너무 중국이 커오니까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중국이 이 사람들이 1대1로 한대? 굴기를 한대? 하여튼 우리의 패권을 일정 부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못 주겠다.
왜? 패권이 망가지면 미국도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미국은 패권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국가거든요. 그만큼 무역 수지가 수십 년간 나도 끄덕없는 거는 화폐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화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 리밸런싱, 피보트 아시아. 이거 오바마 2기 때, 1기 말에 준비됐으니까 2012년, 11년 이때부터 다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트럼프가 본격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패권 전쟁이에요. 무역은 이번에 뭐 멕시코도 올린다 뭐다 하는데 미국이 워낙 어려우니까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잖아요. 불평등이. 네.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줘야 되는데 올릴 세금이 없으니까 관세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500억 달러 정도의 상품을 미국이 못 만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공장 짓고 어쩌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연입을 해도 그때까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슬금슬금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럼 패권 전쟁이라서 뭐가 본질이냐라는 게 패권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금융 패권인데 금융은 미국이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이건 중국이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앞으로 10년간은 우세한 국면이 될 겁니다. 또 하나 패권이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 패권이에요. 과학기술은 군사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네. 왜냐면 똑같은 비행기인데 뭐 성능 좋은 게 한 대가 100대를 잡잖아요. F-22가 100대 1로 이기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과학기술로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추월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중국이 뭔가 자꾸 미국 걸 훔쳐오죠.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뉴스위크지 봤더니 1년에 3천억 달러씩 미국 기술을 훔쳐간다. 그럼 엄청난 수치네요. FBI 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과장은 됐겠지만 근데 지금 미국 간의 무역 적자가 3,200억 불이에요. 거기다가 3,000억 불, 무역이 3,200억 불이고 기술로 3,000억 불이면 6,200억 불이잖아요. 네. 거기다 홍콩, 대만이 미국 수출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7,000억 불 정도를 중국에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뿔날만도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은 제껴놓고 그러면 잘 보는데 여기서 과학기술 중에서 단순화시키면 뭐가 있냐면은 팽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팽이, 페이스북, 아마존,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 5개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특히 OECD 선진국 모든 사람이 다 이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중 한 가지는 활용하고 있죠. 한 2-3개는 쓰시죠? 저 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5개 회사의 정보를 알면 지구인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미국의 권력을 본질을 요즘은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5G가 나오니까 5G는 IoT를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다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에 많은데 지금 화웨이가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냅두면 점유율이 막 90%쯤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그 네트워크 권력인 팽이 화웨이 장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중국도 다 안다는 얘기죠. 더 많이 알겠죠? 저기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모든 그 권력의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웨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 책을 작년도 그 부분 한 8월에 썼는데 요즘 오니까 아주 그냥 딱 맞는 그러게 지금 뭐 모든 써놨거든요. 미국이 아주 그 공적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화웨이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문제는 또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근데 통신은 쌍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상 화웨이가 전 세계 마켓 시어의 한 40% 정도로 어떤 한계를 해놓으면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 추천해 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IoT가 되면 지금 지구 인류가 77억 명인데 IoT 기계가 뭐 몇 조 개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전 세계 모든 것들이 화웨이 장비 위에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나 네트워크 권력에서는 전혀
뭐 알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즘 데이터가 돈이라고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중국이 다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절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절충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뭐 타협하기 전에 더 크게 목소리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 그래서 화웨이 이제 5G 깔리는 속도도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중 이 무역 전쟁, 그러니까 패권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례적으로 오는 정도지, 그게 뭐 근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중국이 만드는 걸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국이 문제인 게,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에 중국 의존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시장을 숏할 때, 중국 시장에서 뭔가 팔을 때 중국은 정부가 외환 시장을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 시장을 통제하니까 한국에 와서 하는 거죠. 왜?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상관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의 흐름하고요, 환율의 흐름이 똑같아요. 위안화랑 원화 움직임하고 흐름이 똑같고, 금리도 똑같습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에는 조금 올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이게 뭐 화웨이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도 그것도 참 난처한 게 우리가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는 제가 보는 지연 전술, 모고송, 뭐 제재를 해도 제일 늦게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중국한테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그렇게 가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금융시장, 환율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때릴 경우에 중국이 잘 안 때려지니까 한국을 대신 때리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1,200원 간 것도 그 이면에는 중국을 끌 때리는, 숏하는 것이 한국의 유탄이 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중국이 사실 그전에는 그냥 단지 큰 시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하고는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의 중간재를 만들어서, 네.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게 이걸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서 완제품을 만들어 갖고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게 한국의 그 수출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한국의 수출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의 위치가 그런 얘기할 입장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죠. 모호하게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중국 수출이 25%예요. 여기다 대만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있고요, 홍콩에 수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30% 돼요. 그죠? 거기다 동남아시아 경제도 중국과 종속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쪽이 한 17, 18% 수출해요. 그럼 48이죠. 거기다가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중동 자원부국들은 다 중국이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잖아요. 자원을 과다 소비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호주는 사실은 제일 무서운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이 호주에서 철광석이나 뭐 석탄 이런 거 수입을, 유연탄 이런 거, 그리고 소고기 이런 거 수입 안 해주게 되면 호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나 중동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한 60, 70%가 중국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특히 언론들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자꾸 쌈 붙이는 소리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을 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좀 있고, 좀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게. 그 대표님 책을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중국 성장률이 6.5% 정도로 이제 맞춰져 왔었잖아요, 6%대로. 근데 이제 수축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중국도 어려울 것인데, 그래도 정권이 유지가 되려면, 시진핑 정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 성장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설비 투자냐 아니면 내수 시장 진작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갈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사실 이제 둘 다인데요. 내수 쪽에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편. 둘 다 어려워요. 중국이 계속 인구 14억 대국이
6%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이 지금 3%를 못해서 이 난리인데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중국이 하는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거기다 공장 많이 두면 공급 과잉이 때문에 한국 경제는 간접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좀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할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설비 투자를 할 때 우리는 R&D 투자를 중국이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서 기술적, 질적인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본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확실하게 다가오네요. 대표님, 이 수축사회가 되면, 이 수축사회가 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가 그걸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식?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자본은 이제 사회적 신뢰와도 마찬가지고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선, 또 뭐 사회적으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도덕이 잘 지켜지고 기준. 정의가 통용되고 또 법으로 안 하고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로 진행되고 사회에서 예의가 잘 지켜지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거대한 수축사회 갔는데 해법이 사회적 자본이냐? 썰렁하게.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파이가 주는데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사람을 많이 낳으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이 난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려요. 이 친구들이 어떤 소비력이 되려고 하면. 근데 날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도 1인당 2.1명 나서는 안 되지. 이제 줄을 거니까. 한 3명씩 낳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혼한 사람 모아서 너 3명 낳을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산업을 다 바꿔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화 안 할 거예요? 딴 나라 다 하는데? 안 하면 죽는데? 일자리 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가다 보면은 정부의 힘이, 통치자의 힘이 지금처럼 강한 적이 없죠. 지금은 다 알잖아요. 누가 뭐 하는지. 그렇죠. 그때는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통통신이 안 되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해서 이런 걸 해봅시다. 옛날에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도 두레니 이런 거 우리 상호 부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난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고령자를 부양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심각합니까? 그렇죠. 저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걸 정부가 예산으로 세금 걷어서 이건 못해요. 인구구조 역피라미드가 되면 사회안전망은 인구가 피라미드를 가정한 제도가 사회안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그 나라가. 거기서 왜 나치즘이 되게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왜 나치즘이 준동을 해요? 불만 세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사회 시스템은 팽창사회를 기반하고 인구구조가 이 피라미드를 전제를 했는데 인구가 역피라미드로 바뀌어버리니까 돈 내는 사람도 쓸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수당을 주는 거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존중받고 또 젊은 사람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네에서도 도와주고 하면서 사회가 부드러워진다. 이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전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자카텔리라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요.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착각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 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는 방식이 사무엘스 행복 방식이죠. 분자는 소유를 늘리고 분무는 욕망을 조절한다.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는데 욕망을 조절하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돈 다 기부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존에서 그 이혼한 깜짝 놀랐어요. 베이조스 부인도 뭐 자기 죽으면 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대만에서 지금 유명한 그 홍하이 정밀의 그 사장이 그 회장도 자기 죽으면 전 재산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사회적 자본이 남겨주기에 급급하죠.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가져간다 아무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분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스스로 사회적 자본이 약한 거잖아요. 학교에 보안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안관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한다. 왜 학교 폭력을 이렇게 방치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더 노력하고 학부형들도 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깨끗해지면 학교 폭력도 없어져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나 나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표님 퇴직하시고 만드신 회사 이름이 해안 리서치잖아요. 이름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부 해안이잖아. 정말 뛰어난 미래. 근데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제가 독특하게 컸는데요.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어요. 아, 그러세요? 시골에서 종갓집에서 커갖고 5살 때 천자문을 뗐으니까. 천재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 까먹었는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경제신문이 그 당시에 한자가 7, 80% 됐죠. 네. 그걸 집에서 아버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나? 신문을 지금까지 꾸준히 봐왔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공부는 제가 경제, 금융계에 있었지만 그쪽 책들은 별로 안 읽어요. 뭐 투자에 무슨 귀재, 요즘 또 피터 린치 책이 나왔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뭐 이게 90년 저 대리 때 나온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별것도 아니네 하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봤거든요. 저는 그 워런 버핏 책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는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워런 버핏 한국에 오면 깡통 찬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로 사회과학 계통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큰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에 있으면 자본주의가 도대체 뭔지, 자본주의 장점만 알고 있지 단점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강의 나가면은 양극화 통계를 쭉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좌파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이렇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당신이 안 본 거다. 큰 사회의 흐름을 이 그릇을 만들어 놓은 뇌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뉴스를 담고 요즘 신간 서적을 담고 레포트를 넣고 각종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뇌 용량을 키우려고 안 해요. 특히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좁은 데서 깊게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좁은 게 다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커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하여간 세상을 큰 눈으로 보기 위해서 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러려면 투자를 하시건 경영자도 사회과학 책들을 좀 많이 보시는 거예요. 사회과학 책. 네, 그렇군요. 이 수축 사회에서 대표님이 살아남는 기업의 몇 가지 조건들을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독일의 명차랑 국산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뒷부분 디테일을 보면 다 비슷해요. 좀 요즘 보면은 자기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없으니까 독일 차를 베낀 거죠.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베끼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국 차는 3천만 원인데 독일 차는 1억 5천 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 디자인도 베껴서 디자인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그 독일 차한테 뭘 준 건 브랜드 밸류를 준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품을 만드는 품질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독일 차를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나 한국 차를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나 같은 로봇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품질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는 그동안의 디자인과 어떤 뭐 품질도 좋았겠죠. 그 이전에는. 요즘 품질이라는 요소는 경쟁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다 똑같으니까. 기계가 만들으니까. 네. 근데 걔네 브랜드 밸류가 그걸 타면 괜히 좀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아예 아냐고 품질 좋아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작년도에 한국에서만 BMW 몇 대 불났습니까? 그러네요. 수십 대가 났는데 한국차 불난 차 있어요? 그러네요. 없습니다. 한국차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세요. 자, 미국 차가 그동안 무겁다, 순발력이 떨어지다, 연비가 나쁘다. 근데 지금 미국 차 이걸 다 개선했습니다. 왜? 미국 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차가 한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니까 4차 산업혁명의 효과예요. 자, 그걸 또 한 번 확장해요. 중국이 3,300만 대 만들어요, 1년에. 그 차도 똑같은 로봇을 쓴다 얘기예요. 그 문제네요. 그게 우리는 한국 차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못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대차는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일단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미래형 차는 그 다음이에요. 기존의 어떤 거에서. 지금 뭐 제네시스 그 브랜드 파워 키우려고 얼마나 현대차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조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 수축 사회에서 정말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를 하셨던데, 네. 선택과 집중. 그건 뭐 항상 하던 얘기죠. 자주 듣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왜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이 과거에 하던 말이 많은데 이번엔 진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안 해도 살았는데. 너무 자주 들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듣던 얘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해외 기업들은 그런데 우리는 뭘 했냐면은 문어발식으로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계열사가 뭐 100몇 개씩 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수축사회가 되니까 옛날에는 팽창사회니까 자본력이 우수하고 인적 자원이 좋은 대기업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다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선단식 경영으로 대규모 선단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재벌 형태를 갖는데 지금은 이거 벌리면 이거 망가져, 저거 벌리면 저거 망가져. 막 벌릴수록 다 망가져요. 왜? 수축사가 되니까 사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잘하길. 또 삼성이냐 하겠지만 또 왜 그러냐면 삼성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IT 하고 바이오, 예, 금융이에요. 금융은 지분관계 쪽이고 실제로 IT랑 바이오입니다. LG는 뭐 합니까? IT 화학. 딱 두 개예요. 네. 너저분하게 안 벌립니다. 해봤자 자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그러니까 그거 다 팔잖아요. 네. 팔아내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막 20개, 30개씩 기업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이런 거였죠. 이거 하나로 벌으면 하나 깨지고 하나 벌고 하나 깨지고 전체로서는 그냥 쪼그라드는 뭐 이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으나 과거에는 집중 안 해도 이것저것 해도 단어 다 벌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하다가는 다 깨진다. 자기가 잘하는 거 막 해도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그걸 이제 피부로 깊게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선택 기준에는 분명히 그 기업들의 총수라고 할까요? 리더. 네. 리더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미래의 리더상에 대해서 격 있는 리더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 격 있는 리더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2년 전에 쓴 인재 대 인재라는 책에서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네. 앞으로 리더가 외중에 한국 경제에서 오늘 대화 나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지주회사가 거의 이제
200개 가까이 돼요. 그 지주회사가 온다는 얘기는 200개, 상위 200개 기업의 오너 승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은 거는 뭐 거의 없어요. 다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는 이제 당분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남은 건 한국 경제를 지금 3세들 200명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리더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은 격이 틀려. 나보다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즘 보시면 리더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봐요. 관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보는 관이고. 그 다음에 철인데,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과 경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으면은 자꾸 이상한 그 회사 저기 되죠. 근데 뭐 그것도 철학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격은 왜 힘들어졌냐면 수축사회가 되니까 조직이 와야 됩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시간 지나면 임원쯤 하고 그만뒀는데 임원은 아니라 부장도 못해요. 요즘 팀장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고령화되고 패기가 없어지고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 잘 보시면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미투운동. 4가지가 결합이 되면 중간 리더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저는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죠. 맨날 등산 가자. 이분들이 회사 끝나면 또 술 한잔 하고 네. 또 당구도 치고 회사 인간이었죠. 그 안에 스킨십이 그 능력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어요. 또 정이 들으면 또 하루 같이 안 놀으면 또 이 사람 마음이 바뀌었나? 뭐 이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리더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게 이게 격이 틀려야만 나온다니까요. 그 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어항 속에 금붕어라고 하거든요. 네. 당신이 하는 거를 부하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 그렇죠. 금붕어는 밖에 사람이 보잖아요. 지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되고, 진심돼야 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배려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짜잘한 그렇죠. 파이 따먹기나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하는데 좀 대범하게 격이 다르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조직이나 리더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인재 대 인재라는 책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방법까지. 그래요? 인재 대 인재. 네. 그 책도 한번 또 읽어봐야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 앞으로 이미 벌어졌죠. 수축사회의 특징과 이 수축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단계 어떤 말 그대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대표님이 뭔가 또 그런 해안을 가지고 많은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 저는 사실 이런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리더들, 기업가들이나 그러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한번 흔들리면 그 밑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흔들리는 거니까. 네. 하여튼 많은 기업들, 대표님들께서 우리 홍성국 대표님의 이런 책,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해안이 깃든 이러한 그 말씀들을 자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